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단일 유럽 의정서의 채택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일 유럽 의정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가 등장하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크게 대외적 상황과 대내적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석유 파동과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멈추었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실업률 또한 급등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과 네 마리 호랑이라고 불리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서진영 간의 긴장 관계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소련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고 서유럽을 겨냥한 최신 중거리 핵 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1981년 12월 소련의 지원하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통해서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나토는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전술 핵 미사일을 배치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상황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언급되었듯이 1965년에 서명되고 1967년부터 발효된 합병조약, 일명 브뤼셀 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합병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유럽 공동체, 즉 EC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73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한 영국과 유럽 공동체 간의 분담금 갈등 또한 절정에 달했습니다. 1973년에 정식 회원국이 된 영국은 공동체 가입 조건으로 매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회원국 분담금 액수에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유럽 공동체는 분담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감액해 주기로 일찍이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집권한 대처 수상은 감액 규모에 여전히 불만을 가졌었고 지속적으로 이 감액폭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영국과 공동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관해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 영국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거부로 1963년과 1967년 두 차례 당시의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69년 드골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에 조르주 뽕피두가 후임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입장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하는 동방 정책, 즉 과거
중앙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화해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방 정책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을 유럽 공동체에 가입시켜 영국과 함께 독일을 견제하고 또한 유럽 공동체의 권한 강화를 통해 독일을 초국가적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뽕피두 대통령은 1969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유럽 이사회에서 영국 가입을 지지하였고 유럽 공동체의 권한 또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3년에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이때 덴마크와 아일랜드도 함께 가입하여서 유럽 공동체 회원국 수는 6개국에서 9개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내부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당시 유럽 공동체는 공동체 정책 중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동농업정책, 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동농업정책의 예산 집행에 관해서 회원국들과 특히 그중에 영국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원국들과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농지가 많지 않아 영국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적은 반면 농지가 넓은 프랑스 농민들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영국은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지만 정작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는 농업정책 예산은 프랑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농업이 주요 산업인 남유럽 국가들, 여기에는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공동체 가입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리스는 1981년도에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도에 정식 회원국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농업정책의 과도한 예산 집행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담금 문제와 농업 예산 집행 문제가 공동체 내부에 가장 심각했던 이슈였습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 채택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등장한 합의안이 바로 단일 유럽 의정서였습니다. 1986년 2월 공동체 회원국들은 1993년 1월 1일자로 단일 시장을 창출하자는 계획을 담은 이 새로운 합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안은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럽 통합의 방향에 대한 비전과 당면 과제들을 종합하여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외교 문서로서 이것이 바로 단일 유럽 의정서인 것입니다. 1981년 독일의 겐셔 외무장관과 이탈리아의 콜롬보 외무장관은 공동체 회원국 수장들의 요청에 따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유럽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유럽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1983년 슈투트가르트 선언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진 사안들이 구체화되고 공식화되어서 몇 년 후에 바로 이 단일 유럽 의정서로 공식화된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진 않았지만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를 탄생시킨 로마 조약을 처음으로 개정한 중요한 외교 문서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가 채택된 배경에는 공동체 내부의 강력한 리더십 또한 한몫했습니다. 1985년 집행위원장에 취임한 자크 들로우르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재도약을 위해 1992년 말까지 단일 시장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일 시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제통합의 3단계에 해당하며 단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의 4대 요소, 즉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이 4가지 요소가 영내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위원회는 들로르 위원장의 취임 직후 단일 시장 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백서는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말합니다. 영국 정부가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가 흰색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1985년 6월에 개최된 밀라노 유럽 이사회에서는 본 백서가 제시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 간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럽 이사회는 유럽 정상들의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 유럽연합기구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간 회의는 조약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등 중요한 공식 문서를 만들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상당 기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회의를 바로 정부 간 회의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사의를 의미하는 인터와 정부를 의미하는 government를 조합하여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영어 약칭으로는 IGC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조약을 새로 채택하는 경우 상당 기간에 걸쳐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상들의 서명을 거쳐 조약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렇게 채택된 조약은 각 회원국별로 비준 절차를 거쳐서 각국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비준의 방법으로는 회원국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비준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서명된 시기와 그 조약이 비준을 거쳐 실제 발효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한 파리 조약의 경우 서명된 연도는 1951년인 반면 실제 발효된 시기는 1952년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일괄적으로 조약의 서명 시점을 기준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발효 시기를 기술한 경우도 있으니 그때그때 어떤 의미에서 기술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985년부터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고 이듬해 헤이그 유럽 이사회에서 단일 유럽 의정서가 조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충 자료로 자크 들로르 유럽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하였고요. 일찍이 1959년부터 유럽 공동체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유럽 통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1979년에 유럽의회의 최초의 직접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부터 95년까지 유럽 공동체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집행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통합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85년에는 단일 유럽 의정서 체결의 필요성을 담은 집행위원회 백서를 발간하여 단일 시장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1993년 1월 1일자로 유럽 내 단일 시장을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4가지 생산 요소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난다면 침체된 경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단일 시장으로서 유럽의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단일 시장 도입 방침을 지지하고 각 정부에게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일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 공동체 입장에서는 유럽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제도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단일 시장 도입은 공동체 제도 개혁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표결 방식과 공동체 기구들 간의 권한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법안은 집행위원회의 법안 제안과 강요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공동체를 이끄는 3대 주요 기구는 집행위원회와 강요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입니다.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초국가적 기구로 주로 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요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행정장관들이 모여 공동체 차원의 정책 결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공동체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입안하고 강요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방식에서는 회원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설립된 유럽의회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유럽 공동체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유럽 공동체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회원국 수장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유럽의회 선거를 도입하여 유럽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부적으로 유럽 의회의 대의 민주성을 강화시켜 유럽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더 심화된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습니다. 그 결과 1979년부터 매 5년마다 유럽 의회 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선출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의회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유럽 공동체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공동체의 상징물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1979년부터 유럽 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유럽 정상들은 유럽 시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는 낮은 투표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첫 선거에서 63%를 기록한 투표 참여율은 1984년 선거에서는 61%를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높지 않은 기록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이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선거에서는 역대 최하인 42.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 공동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그러면서도 실체가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 총선만큼 관심을 끌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목할 점은 유럽 공동체라는 초국가 공동체는 1950년대에 등장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공동체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어떠한 상징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시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요. 앞선 차시에서는 유럽연합의 상징물을 소개하면서 유럽기가 1955년도에 채택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럽기가 1955년에 채택된 것은 유럽 평의회에서이고, 유럽연합에서 이를 채택한 것은 1985년입니다. 즉, 유럽 평의회에서 먼저 채택한 것을 유럽연합이 나중에 채택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설명할 것은, 유럽 평의회는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인 유럽이사회, 강요이사회와 이름이 유사하나 유럽연합의 기구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럽평의회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된 이전인 1949년에 유럽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성격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47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인권, 민주주의 수호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공동체는 대외적으로 유럽 공동체의 대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공동체의 주요 정책 결정기관인 강요이사회 내부의 표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1965년) 공동농업정책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드골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공석위기를 계기로 공동체 정책은 만장일치제를 통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 제도로는 수많은 단일 시장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표결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중요한 공동체 제도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표결 방식이 가중다수결, QMV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회원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의 가중치를 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8천만 인구인 독일은 29표를, 그리고 40만 인구를 가진 몰타는 3표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도입한 계기가 된 로마 조약을 수정한 것으로 회원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단일 시장을 1993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키자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강요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만장일치해서 가중다수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는 단순히 단일 시장 도입을 위해 기존 로마 조약을 개정하는 합의문으로서의 의미 이상으로 유럽 통합이 진일보하기 위한 공동체 기구의 위상 강화 및 제도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의 유럽의 대내외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단일 유럽 의정서는 어떤 조약을 수정한 것인가요? 단일 유럽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